네, 그러면 저희가 탑5에서 소개해드렸던 3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불법기기 탐지 관련해서도 이런 사건들 많이 다루시나요? 불법기기 사용하는 건 사실 굉장히 내밀하고 은밀하고 발각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건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이게 강력범죄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됐을 때 그게 아주 심각하게 기사에 나거나 매체에서 다루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스토킹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이 써요. 예, 스토킹 하느라. 주로 어떤 기기들을 사용하나요? 스토킹 그러니까 하는데? 뭐 위치 추적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근데 이제 위치 추적은 요즘 다 스마트폰을 쓰니까 어플 하나만 몰래 깔아놔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이게 너무나 손쉽게 이제 되니까 핸드폰 관리를 굉장히 잘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전에 보니까 집에 여친 헤어진 여친 어떻게 알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설치한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여친 보려고. 너무 숨막힌다. 예. 빈집에 이제 침입해가지고 뭐 녹음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제 이런 거 장착을 해놓는 경우들도 너무 소름 끼치지만 생각보다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그리고 저것도 있잖아요. 집안에 보면 왜 저기 문 열어주는 거 패널 있잖아요. 그거 해킹해갖고 들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를테면 헤어졌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비밀번호가 다르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거를 알아내려고 바깥에다가 몰래 그거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불법적인 기기를 이제 놓고 가는 경우도 근데 있죠. 헤어졌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착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스토킹 하는 사람들이요, 통제 욕구가 엄청 높다고 해요. 내 맘대로 돼야 돼. 기계로라도 봐야 된다 이거야 이제. 어디 가는지 이렇게 뭐 하는지. 나한테 말을 안 해주니까 네가 나한테 말을 안 해줘? 그럼 내가 다른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약간 통제에서 벗어나면 불안하기 때문에 더 통제를 하려고 하는 심리인가요? 맞아요. 굉장히 이 사람이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랑이라고 느껴요, 그걸. 그리고 그게 충족이 되죠. 조금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그때 좋은 관계 때는 들어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러면 되네, 좋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건데 헤어지면 그거를 충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못해야지 맞는 건데 그 짓을 계속 이어서 한다라는 거죠. 그 또 심리학에서는 그 애착이 유형이 있거든요. 뭐 그 안전 애착, 불안전 애착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스토킹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애착 유형이 이제 불안전 애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부모님의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테면 아이들이 엄마가 내 눈앞에 없어도 우리 엄마는 지금 요 순간에만 없는 거지,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한테 와서 도움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걸 배우거든요.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배워지면 안전 애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맘때 요런 게 잘못 형성된다라고 하면 떠나가면 어떡하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분리불안이 이제 맞아요. 성인이 돼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런데 얘기예요. 웃긴 건 그러면 착 붙어 있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붙어 있어도 원망스러워. 나 힘들 때 난 너 필요했는데 너는 내 앞에 없었었지 하면서 옆에 있은 대상한테 자꾸 원망을 퍼부어요. 그리고 또 옆에 안 있으면 불안해. 이게 굉장히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을 탐구하시는 탐정분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이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이제 불법 기기가 활용이 됐을 때는 결국은 뭐 예를 들면 스토킹이다, 연인관계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신상, 뭐 생활 이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이런 불법 기기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당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탐정분들이 그런 분들을 의뢰인으로 이렇게 좀 접하시면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게, 이 정보의 소스가 도무지 저 상대방이 지금 알 수가 없는 소스인데 어떻게 알았지? 라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 출처를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난 주말에 백화점에 가가지고 가방을 샀어요. 근데 이 사실은 헤어진 남자친구는 모르죠. 몰라야지. 근데 너 가방 산 거 예쁘더라 뭐 이런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고 그냥 갈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경로로든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탐정분들께서 이제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 가방을 샀다라는 정보를 누가 접근할 수 있고 누가 알고 있고, 뭐 이를테면은 카드 명세서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니면 대상자가 그 가방을 샀다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추려보시고 이 정보 제공자가 이게 제공한 어떤 출처가 전혀 이제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상대방이 지금 그걸 알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 그 의뢰인의 이런 행동 패턴을 보고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역추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네, 그러면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람 찾기, 요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건을 접했을 때 탐정분들께 조언드릴 팁이 있나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탐정업을 하시는 탐정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파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국은 강력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의뢰인이 클라이언트가 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성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어떤 범죄적인 그런 게 없다라는 게 명확하실 때 이 업무는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람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헤어진 전 연인, 뭐 나 돈을 떼먹고 가서 진짜 원수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찾는다? 왜 찾겠어요? 뭐 보복하려든가 공격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 안 할 거란 안 말이에요. 하지. 본인들은 그렇게 안 얘기를 하죠. 안 할 안 거기 하죠.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담을 왔을 때 이런 목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보복성이나 공격성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지금 찾고 싶은 사람에게 그런 기미가 보인다라면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인들도 어렵고 초보 탐정자분들 경우에는 사실 더 상담함에도 어렵고. 돈만 들고 나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요거를 조금 심리학적인 이론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만약에 이 사람을 찾아서 해코지를 한다, 나쁜 짓을 한다라고 하는 건 공격성을 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인간이 언제 공격성이 생겨나느냐, 그 상대방에게 어떤 욕구가 좌절됐을 때 우리 인간들은 분노를 느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찾는 이유 중에 그 상대방이 지금 찾아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의 욕구나 어떤 희망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좌절시키는 어떤 파트가 있다 라고 하시면, 이 사람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분노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 찾으려는 이유를 충분히 파악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이제 업무에 돌입하시기 전에, 개시하시기 전에 충분한 어떤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우리 의뢰인 분들과 또 탐정님들께도 일상생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2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사실 TV 틀기만 해도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세상이 무섭다라는 걸 이렇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된 건지, 사건들이 많아진 건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건 유형별로 과거에 비해서 점점 늘어나는 사건도 있을 거고 아닌 사건도 있겠죠. 사실 통계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지난 10년, 한 10년을 추이로 보면은 살인사건 건수는 줄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런 살인사건에서 위험한 나라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동부, 중부 유럽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살인 발생률이요.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서도 월등히 낮아요. 우리나라는 살인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일반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어요. 네. 그걸 왜 그러냐 보면, 이제 과거랑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보면 일단 대중매체의 발전이겠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사건이 났대라는 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너무 디테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요. 무섭고. 이게 이제 한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고, 2번째 원인은 이게 범죄 건수는 줄어들 수는 있는데 좀 엽기적이거나 피폐한 방식이거나 잔혹성이 증가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물론 과거에도 잔혹하지 않았냐 하면 그런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잔혹한 사건들이 너무 차마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하는 내용의 범죄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TV에서 범죄와 범죄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잘 묘사되었던 덱스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마인드 헌터 덱스터. 네, 그 크리미널 미드가 마인드. 있었어요. 네네. 네, 영상 속에서 범죄 심리학자나 프로파일러들이 범죄자를 상담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자주 보였는데, 박사님도 그런 업무를 자주 하시는지, 또 덱스터처럼 범죄 현장에서 현장 분석 업무도 실제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프로파일러라고 하면 그냥 다 이런 막 미드에 나오는 막 박사님 그 막 범죄자 딱 만나갖고 내 눈을 바라봐 하면서 막 자백받고 막 이제 이런 거 네. 다 모든 걸 알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은 프로파일러라는 용어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범죄 분석 업무를 하시는 경찰관을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관 신분인 거예요. 이제 각 청에 이제 범죄 분석 요원으로 선발이 되신 분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파일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범죄 심리학 전공해가지고 여러 가지 범죄 장면에서 다양한 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현장에 막 출동을 해가지고 막 어떤 뭐 사체 현장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수사관이 아니면 못해요. 경찰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는 아마 프로파일러 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뭐 범죄자도 만나서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연구 프로젝트 같은 거 참여하면 갑자기 한청이 들려가지고 상대방이 자기를 죽이라고 그랬대. 친한 사이에서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렸대.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먼저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뭐 아무튼 뭐 이런 사람들 연구하면 면담도 하고 심리 상태도 파악하고 뭐 이런 업무를 하기도 하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수사관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파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 교수나 저 같은 경우는 민간 프로파일러라고 그래요. 민간 프로파일러는 뭐냐면 이쪽 전공을 한 사람 중에 그 내부적으로 조직 내에서 프로파일링이 실패하거나 또는 추가적 분석을 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우리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학 교수님들, 전공자들한테 이걸 자문위원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해요. 수사자문위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활동하시는 프로파일러가 또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언론사나 보험사 같은 데서 사건 관련해서 이걸 또 이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깊이 파는 다른 쪽, 그러니까 쉽게 상업적 프로파일러도 있거든요. 다양하게 있다. 이걸 보충으로 좀 설명을 드려요. 네.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 중에 범죄 심리 공부하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심리학에 접근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 학부, 그러니까 대학교는 법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이제 법학을 전공을 해서 공부를 막 해보다가 뭐 법리적인 부분 다 중요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후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미 난 이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하게 됐을까? 이게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법학 공부로는 이거를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심리학 쪽이고, 근데 심리학이라고 다 이제 이거를 다루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막 찾아봤더니 이제 범죄 심리학 파트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제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학문이다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학원 석사 그리고 박사까지는 범죄 심리학을 전공을 했죠. 그러면은 지금 한 수년이 걸렸겠어요? 단기간에 열성적으로 이제 준비하긴 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범죄 심리학 관련된 현장에서 필드에서 실무 관련된 이제 업무를 한지도 이제 그 다 도합해 보면 그래도 한 10년은 넘은 것 같네요. 이제 얼추.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서 범죄 심리학을 이제 공부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범죄 심리학이라는 그 학문이 이렇게 도입이 된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20년 조금 지난 정도여가지고, 그래도 요 근래에는 학부 과정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도 세부 전공으로 이렇게 좀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 현장 필드에서는 전문 지식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구비가 되셨다라고 하신다면, 대표적으로는 우리 프로파일러라고 불리는 경찰관, 이거 범죄 심리나 이런 쪽 전공하신 분들 특채로 채용을 하거든요. 뭐 아니면 뭐 꼭 범죄 분석 요원이 아니더라도 뭐 피해자 전문 그 케어 요원 뭐 이렇게 따로 있기도 하고, 수사 조사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공무원으로 특채를 뭐 진행하거나 요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공무원만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이렇게 사설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아주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제 범죄심리 전공에서 많이 하시는 것들이 범죄심리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년범들, 경찰청에 입건된 이제 청소년들 이렇게 오면은 면담해가지고 재범 위험성 평가해가지고 보고서 제출한 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 전문가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랄지, 아니면 뭐 해바라기 센터에 위촉돼 가지고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이거 어떤 진술 분석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외부 그 전문가의 신분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범죄 심리학적인 직업 활동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박사님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나 아니면은 박사님께서 분석하고 이런
그런 해결한 에피소드도 있나요? 학생 신분이었는데 굉장히 그 임팩트 있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살인을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제 그 수감 중에 이제 재소자를 면담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살인범들은 남성 살인범이 더 많으니까 전공자들이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학생이고 하니까 이제 젊은 여성이 교도소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면담을 하고 이제 그것도 개인적으로 별도로 해가지고 이제 지침이 딱 내려졌어요. 여성성을 좀 상징하거나 강조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배제해야 된다. 귀걸이, 장신구 절대 안 되고요. 옷도 뭐 이렇게 좀 뭐 몸이 좀 드러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그냥 정장 바지에 온몸이 다 가려지는 새까만 색깔 옷으로 머리도 이제 긴 머리는 여성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런 망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묶고 손톱에 매니큐어 이런 거 안 돼요. 화장, 입술 진한 색깔 이런 것들도 자극이 되는 건 하나도 하지 말고 이들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면담은 1대1로 해야 되는데 이런 펜 같은 게 지금 좀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펜도 면담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게 잠시라도 놓지 않고 손에서 꼭 잡고 있도록 뭐 이런 지침이 내려지기도 했던 게 잠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 보면 경찰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괜히 뭔가 막 약간 쫄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박사님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범죄 심리를 공부했다 보니까 약간 주변인들이 불편해하진 않는지. 맞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또 더더군다나 저의 메인 잡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진술 분석가거든요. 이렇게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업무를 해요. 참과 거짓을 이 말이 진짜인가 조심해야 아닌가 이거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넌 남자친구는 너한테 뭐 이렇게 거짓말을 전혀 못하겠다. 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그런 업무는 사실은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여러 가지 파트를 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한 말 한마디 뭐 그냥 아주 단순한 정보 하나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면 이제 오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측면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은 적당히 선의의 뭐 하얀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까지 그렇게 촉각을 좀 곤두세우면 인간관계를 못 맺지 않을까. 이 말이 참회의 거짓이에요, 본인? 지금 참말로 한 거죠. 긴 시간 이렇게 촬영을 같이 했는데 오늘 나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 MC 분들이 잘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막 떠들긴 했는데 이렇게 뭐 잘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니요. 홀렸어 나 지금. 저도요. 나 홀렸어 지금.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좀 귀한 자리에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네, 다음에도 또 나오실 거죠? 네, 또 나와야 이제 고정됐어요. 네, 이렇게 확 다 얻어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홍 박사님 모셔놓고 범죄 심리학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탐정 관련해서 전문 지식들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